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이지수 법과 경영문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어제 법원에서 두 번째 발부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새벽 1시 반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영장 담당 판사가 굉장히 또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저번에 기각했던 판사와는 다른 판사였고요. 그 박승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거는 판사들의 말을 조금 쉽게 해석한다면 이거 본안 판결에 가서도 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함부로 영장 단계에서 내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네라고 딱 소명이 안 된다. 딱 한 50% 이상의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망갈 우려냐 증거 인멸할 만한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영장은 원칙적으로 도망가거나 증거를 자꾸 없앨 사람을 잡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영장을 검찰이 치고 또 두 번째 쳤다면 검찰이 영장에 이번에는 이마저마해서 영장에 도망갈 것 같거나 증거를 많이 없앨 것 같습니다라고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번 2차 영장에도 그런 게 부족하다. 고민 끝에 예.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구치소를 나오는 안 전 지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지사님,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이 확보한 비서의 휴대전화에서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이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었는데요. 자, 이 소장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법원이 이렇게 기각을 했다는 거는 의혹을 조금은 인정을 100%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장 부장님께서 설명하듯이 범죄 사실을 소명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를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웬만큼의 유죄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제 발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법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내용을 쑥 검토해 봤었을 때 이거 본안 판결에 갔었을 때도 검찰이 주장하듯이 일방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아마 그런 우려가 배경에 깔린 것 같고요. 지난 1차 영장 청구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김지은 씨가 가지고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후임자에게 넘기면서 과거에 이제 수행비서 때 사용하던 내용들을 다 삭제했고 예.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시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9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9월만 하더라도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이런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뭐 수면 위에 전혀 오르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기 위해서 내지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핸드폰의 증거를 삭제했다라고 연관성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예. 영장 발부가 거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검찰은 이제 앞으로 향후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6.13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열기,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요, 아주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선관위에서는요, 당내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이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또 최대 격전지인 송파을에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송기호 예비 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의 복심, 어깨띠, 낡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최 전 의원은 송파 새마을 시장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복심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이는 낡은 정치입니다. 복심이란 낱말은 불공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복심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아서 그럴까요? 민주당 선관위에서 대통령 이름 왜 못 쓰게 했을까요? 예, 일단 경론을 벌여서 5대4로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니까 결정도 상당히 다 여러 가지 반론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가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후보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할 때와 아닐 때 10%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할 때 문재인, 노무현 이런 브랜드에 아주 강하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데 예.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이게 그 당시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한 또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의 후보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쓰지 못하게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한 당 관계자에게 오늘 신문에 실렸는데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예.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도 아니고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요, 출마 회견 당시엔 친문 인사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네 분이 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당시 회견 모습 잠시 보시죠. 그를 위해 집권당 민주당의 간판을 쥐고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네, 당내 선관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대4 정도로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게 됐는데 추미애 대표는 또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여당 내에서 이 논란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후보들 경선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쓴다.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겠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안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적어도 4% 5%는 그냥 이렇게 득표를 하고 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쓴다면은 사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은 아마 대통령 마케팅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요번 이제 그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거는 16대 19대 대통령의 보좌관 내지는 뭐 경력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못 쓴다라고 단어 하는 자체를 못 쓴다. 단어 자체를 못 쓴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에 좀 이게 맞는 결정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제대로 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 저는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런 논의가 정치라는 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뛰어들고 나서는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뭐 따라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정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경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1%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유일하게 천정배 의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저는 그 당시 대세론이나 앞서갔던 후보들한테 그 캠프에 가서 몸담았던 다른 정치인들보다 1%밖에 안 되는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뛴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이름을 당당하게 쓰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의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이름이 노무현이건 문재인이건 정치인은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허위 사실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야 되지만 그렇네요. 사실대로 한 것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경선에서 안 쓰면은 그럼 본선에서도 안 쓸 겁니까?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그렇지 같은데요. 않습니까? 지금 예. 한국당 후보 또 더불어 미래당, 바른미래당 후보하고 또는 민주평화당하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저는 문재인이 복심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예선과 이제 본선에 아니, 또 그러니까요. 차이를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선은 그럼 100% 당원들만 갖고 치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뭐 또 전화로 하니까요. 그냥 경선 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자꾸 희화화하는 거다. 16대 대통령 그러면 되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원칙도 아닌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정말 복심인 사람이 복심이라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불리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뭔가 다른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당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최재승 의원 이제 후보 모습 봤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언젠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물러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문재인이란 지금의 이름이 나중에는 쓰기 거북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도 나는 문재인과 함께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때 이명박과 함께 박근혜와 함께 이렇게 그 이름을 앞세워서 정치했던 많은 한국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그 당시에 그 결기와 의기를 가지고 지금도 박근혜, 이명박 이름을 쓰고 있냐?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일부만이 그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의 원칙으로 지켜나갈 때 정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임 정치가 되고 진일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복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관적 평가일 수 있고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계량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계량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행정비서관 내지는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여론조사에서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근이었다, 복심이었다. 왜냐하면 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수백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주관적인 어떤 잣대에 의한 그 용어 사용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선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우리 당 후보들끼리의 상처가 심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고육지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선에서 고 박사님 말처럼 그 대통령의 이름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또 본선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본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박원순 서울 현역시장이 일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바로 맞은편인 서울시 의회 앞에서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그 선언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네, 안 위원장 박원순 시장도 겨냥을 했고요. 또 내가 야권 대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살지 않는 분이 나오는 거는 서울 시민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한두 명 해야 되는 지금 2명을 협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여 다야구도에서 야권 후보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 대 야권의 대표 선수 본인 표현대로 간에 1대1 양강 구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런데 의석수라든지 전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 한국당의 양강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이지만 의석수로는 많이 뒤처지는 30석의 바른미래당 후보로서는 일단 선거구도, 후보구도상 양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양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두 가지를 다 구사한 것 같은데 첫째는
1등 후보와 대립각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박원순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좀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원순 후보와 각을 세우는 것이 예.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우선 중요하죠. 그래야 양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다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예. 박원순을 상대할 제일 강력한 후보다. 예.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이제 동시에 저 짧은 한마디에 이제 사용한 근데 것이고. 뭐 후보가 많아서 내가 대표 후보다 그러면 몰라도 후보가 딱 3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현재로서는. 후보는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예. 뭐 경쟁력이 얼마나 있건 상관없이 예. 무조건 후보를 안 낼 내는 것이다.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전에 이 뭐 야권 단일 후보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도 또 그건 못 쓰게 했죠. 못 쓰게 하고 예. 뭐 그랬었는데 대표 선수다 이거는 혹시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나는 그럼 후보 선수냐 뭐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선관위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예. 야권의 대표 선수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다라고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선관위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결기 있게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현 상황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현 시장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7년간의 정치 행보 중에 너무나 많은 선거에 출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왔다가 또 양보했다가 또 대권에 도전했다가 또 그때도 양보했다가 국회의원에 나왔고 국회의원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권에 도전하셨고 대권 도전이 실패하자 또 이번엔 서울시장을 나왔다라는 너무나 지난 7년간 많은 선거에 출마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빨리 좀 부식시켜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념의 스펙트럼입니다. 정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진보 정당의 어떤 후보였다가 지금 스펙트럼을 상당히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제는 보수당이라고 하는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소명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두 개가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서울에 주소도 없는 살지도 않는 이 대목이 아마 한국당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김문수 전 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저런 법적인 얘기는 문제 없는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래서 저 문제는 단순히 살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한국당이 김문수 전 지사를 공식 공천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력시 되잖아요. 이 경우에 김문수 전 지사 경우에 이 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게 단순히 주소가 서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 2번 하고 그리고 갑자기 대구로 가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소 논란이 그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면 넘어야 될 첫 번째 고비가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김문수 전 지사의 설명이 저는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고액 수강생 모집 의혹부터 해서요.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사찰, 비서까지 갔다 뭐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뭐 특별히 청문회 같은 거 걸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취임했습니다. 취임했는데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 새로 제기된 그 의혹은 김기식 이제 신임 원장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고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국회 정무위 간사, 예산결의일산 소위 위원장을 맡던 시절에 대외정책경제연구원 KF의 예산 한 3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비서도 가고 KF 직원들도 가고 그래서 그 미국, 뭐 벨기에 이런 데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해외 시찰을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이 저런 출장은 뭐 간혹 가긴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전 주목이 됩니다. 그 KF 직원들이 쓴 보고서에 보면 본 출장은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으로 현지 기관 섭외에 2달 가까이
소요됐다.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견 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 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이 출장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 아무 문제 없는 출장이었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실천을 한다는 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참여연대 활동가 시절에 또 국회의원 시절에 김기식 그러면 정말 추상 같은 원칙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다들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자신에 대한 잣대와 타인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뼈 아프게 생각하는 비판은 아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일 겁니다. 예. 이 김기식 금감원장 이미 청문회가 없어서 취임은 했지만 예. 앞으로도 내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예. 야권에 의해서 또 보수 세력에 의해서 지적될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과연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이 정부에게 타당한 것인가를 본인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하면서 사실 정무위 간사라고 하면은 최고의 그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또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걸로 저는 위원이었는지 위원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위원장이었다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위원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었다면 소위의 위원장이었다면은 지금 뭐 비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판하는 건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유를 갖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유의 목적이 정당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인 것이고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이들 외유를 갑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임 금감원장의 어떤 소명 부분이 있고 그것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을 때 이제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문제가 짚어지고 어떤 방어권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지는 소명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이 소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조선일보 기자가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뭐 저도 이 소장 말씀에 뭐 동감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뭘 야단을 쳐도 치고 비판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확인하죠? 청문이 아니라면. 결국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상임위에서 직접 불러서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 본인이 지금 이 피감기관이었던 그 기관의 보고서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의존성 외유였다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면 결단을 하겠다. 이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저는 조사에 임해야 된다. 또 국회가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뭐 국회 예산을 가지고 해외 뭐 시찰을 가거나 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갔다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